오늘은 제 옆에 계신 저희 몰로코의 시니어 세일즈 매니저이신 권지영님께서 2021년 특별히 글로벌 마케팅에 대한 예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실 텐데요. 제가 슬쩍 봤는데 저희 작년 트렌드의 탑 10 뉴스를 또 정리해 주셔가지고 모두에게 좀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준영님께 바로 넘겨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해 볼게요. 네, 준영님. 네, 반갑습니다. 몰로코입니다. 네, 몰로코 권준형이고요. 저희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지난 4분기에 했던 저희 마 교수 마케팅 교양 수업 첫 번째 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도 3장으로 이루어져서 4장으로 이루어서 얘기를 했었고요. 첫 번째는 데이터는 왜 중요한가? 그래서 RTB 혹은 DSP를 통해서 살펴보는 모바일 마케팅 속 데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간단했습니다. 과거의 지면 혹은 뭐 제3자 데이터를 통해서 사던 타겟팅, 광고 타겟팅 방식은 이제 과거로 가고 오디언스 반영이 현재이자 미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결과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광고 가치를 산정해서 광고를 잘 보여줘야 된다라는 결론이었는데 당연히 이를 통해서는 남의 데이터, 경쟁사의 데이터 아니죠.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이거를 가장 좋은 엔진으로 분석해서 잠재 유저를 예측하자라는 것이 첫 번째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이 어떻게 모아지는가에 대해서 애트리뷰션 기초, 그다음에 포스트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너무 잘 알겠지만 저희가 애써서 모은 흔히 말하는 트래커, MMP를 통해서 모은 데이터들을 어떻게 쓸까라고 고민할 때 이런 것들을 몰로코와 협업하는 파트너사들은 전체 포스트백을 통해서 모두 공유를 받고요. 이런 기간을 충분하게 당연히 적정한 선에서 공유를 받음으로써 이런 데이터를 좋은 글로벌 최고 수준의 머신러닝 엔진의 학습을 통해서 우리의 유저와 닮은 사람을 가장 잘 찾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강의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광고 사기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탐지할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두 개, 그러니까 광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는 이 유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2 곱하기 2 매트릭스로 프로드를 분별해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로 광고 성과가 왜곡되거나 혹은 여러 파트너사들을 활용할 때 이런 왜곡된 데이터로 인해서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데이터를 잘 쌓고 캠페인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어떤 유효한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공유해드리는 자리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핫한 뜨거운 감자인 iOS 14 그리고 LAT 관련 캠페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차트는 저희가 실제로 IDF가 있는, AdID가 있는 유저 그리고 AdID가 없는 LAT 유저를 타겟팅했을 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LAT 캠페인이 좀 더 유효한 성과를 보였다라는 결과였고요. CPI 관점에서 우측 데이터는 오히려 LAT 캠페인이 더 좋은 성과를 보인 경우였습니다. 이 경우는 실제로 LAT, 다시 말해서 IDFA가 없는 유저들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IDFA가 없더라도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서 이 사람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엔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트래픽도 당연히 잘 활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몰코 시니어 세일즈 매니저 권준형이고요. 저는 저 부사 바꿨습니다. 예쁘죠? 네, 지금까지 DSP 그리고 프로그래밍 미디어, 그다음에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최적화 혹은 이러한 미디어에서 일을 해왔고요. 그래서 앱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을 만나면서 알맞은 어떤 솔루션들을 컨설팅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저희 미니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마교수 웨비나는요 오히려 저희 마케터분들뿐만 아니라 어떤 다양한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보편적인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보다 성공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좀 거창하게 2021년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팅 시장 예측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한 랩업을 해보는 시간일 텐데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코로나로 대변되었던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의 마케팅 뉴스 데이터를 모아봤고요.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말 연시에 여러 곳에서 리포트가 막 쏟아져 나왔죠. 그리고 저도 뭐 내일 봐야지 하며 쌓아둔 것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참여해주신 실무자분들, 그리고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의사결정권자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는 건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저도 언젠간 읽어야지 하는 책들이 서재에도 잔뜩 꽂혀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몰로코를 포함해서 다양한 파트너사에서 발표한 이런 모바일 마케팅 인사이트를 잘 묶었고요. 그래서 제가 잘 차려진 한상 차림으로 이야기를 드림으로써 첫 웨비나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웨비나에 걸쳐서 나온 이런 다양한 자료들은 발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은 저희 슬라이드 마지막 레퍼런스에 남겨두었기 때문에 웨비나가 끝나고 이제 전달받으신 자료를 통해서 뭐 몰로코 또는 타사 리포트를 함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셨기를 바라고요. 쉽지 않은 해였죠. 그래서 파이팅 넘치는 배경을 넣어봤습니다. 저희 구글 드라이브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은 이제 마케팅 실무자 그리고 관리자 혹은 뭐 C레벨 의사결정권자까지 되게 새로운 화두를 던졌던 해였죠. 많은 수의 비즈니스, 특히 이제 뭐 저희가 잘 아는 여러 버티컬들은 예상보다 모든 업무가 천천히 진행되어야 했고요. 심지어 멈춘 경우도 있었죠. 그리고 다시 마케팅을 재개하면서 이제 광고로 쓰이는 이런 1, 2천 원의 돈도 이전보다 밀접하게 사용돼야 하는 것으로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자 분들은 사실은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이런 전통적인 오프라인 비즈니스 또는 다양한 버티컬에서 오신 게 사실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대의 마케팅 조직은 비즈니스 성과를 견인하느냐 그리고 많으냐 라는 이런 성과 측정에 대한 압박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활동이 실제로 세일즈 지표에 영향을 주는지,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 영향을 줬는지, 또 우리가 영업이익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줬는지 분석하는 관점에서 이런 질문은 사실 뭐 되게 새로운 건 아니죠. 다만 브랜딩을 포함해서 퍼포먼스 마케팅의 영역이 모바일 스크린에 쏠리게 되었고요, 지난해. 그리고 이런 성과 측정에 대한 중요성은 당연히 커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브랜딩 캠페인을 여전히 고려를 해보면 뭐 광고 노출, 어떤 좋은 지면에 나갔다, 그리고 클릭을 많이 했네, 동영상을 시청을 많이 했네 라는 익숙한 방식으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가 여전히 중요한 질문에는 답을 못 해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우리 브랜드의 광고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했는가에 대한 답은 다시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바일 앱 혹은 모바일 생태계에 대입을 하자면 무조건 저렴한 설치 혹은 많은 클릭이 광고 성과가 좋았다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저에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기존에 만나지 못했던 어떤 산업군에서도 이런 고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좋은 성과까지 이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요즘 유행하는 데이터 드리븐, 뭐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이런 키워드들은 잠깐 지나가는 뭐 유행어 같은 것들이 아니라 현대사의 마케터가 이제 어떤 스킬셋이 필요할지 암시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의 부담은 더 커졌죠. 알고 있습니다. 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뉴스는요. 코비드-19 그리고 모바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뭐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리고 체감으로 느낀 거겠지만 모바일 사용 시간은 늘어나고 고객의 잔존율은 감소했습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리텐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텐션은 이제 모바일 마케팅 지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죠. 그리고 앱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사업자는 당연히 수익화의 근간이고요. 그래서 광고를 보여주거나 혹은 인앱에서 구매를 하거나 당연히 이런 유저 생애 가치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앱 구매 혹은 리텐션을 통해서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인앱 구매를 하고 광고를 보거나 매출을 발생시키는 고객이 없으면 그 앱은 그냥 성장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지표도 가능성도 없는 거겠죠. 그런 관점에서 리텐션은 마케터한테 진짜 중요한 지표가 맞죠. 다만 가장 어려운 지표이기도 하죠. 실제로 유저가 앱으로 데려왔을 때 앱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경쟁자도 매우 많고 유저의 기대치는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0년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디지털로의 이동이 급격히 늘었고요. 앱 사용량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측의 앱애니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사용자당 일평균 모바일 사용 시간이 늘어났다라는 걸 볼 수도 있겠고요. 미국인의 경우에는 뭐 TV보다 모바일을 더 많이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실제로
모바일 사용 시간이 4시간을 훌쩍 증가한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른 포괄널로 보면 앱스플라이어에서는 2020년 리텐션 리포트 통계에서 새로운 앱을 설치하고 경험하는 그런 앱 세션 그리고 유저는 증가를 했는데 앱 잔존율은 전년 대비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예산이 증가하고 이제 마케터들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논오르가닉 혹은 뭐 페이드 인스톨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하지만 옛날보다 인스톨 이후로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단순히 유저 유입량 증대, 인스톨 증가가 아니라 고가치 유저를 유입시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리텐션 지표를 저희 몰로코 데이터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논올가닉 그리고 페이드 유저들이 확보 비용이 증가했다는 것은 체감상으로 느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하루에 수백여 건 광고 요청을 처리하는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위 데이터는 이제 2020년 2월부터 이제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서 CPM 가격이 증가했다 그리고 증감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주는데 2021년 1월 현재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를 보면은 10%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CPM이라는 것들은 계절에 따라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게 사실인데요. 가장 위에 있는 미국 iOS 차트를 보시면 결과적으로 가장 저점이었을 때인 2달러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마케터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인 클릭이나 전환율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이제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게 증가했다라고 느끼실 수 있었을 거고요. 많은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의 추세가 물론 연말 쇼핑 시즌이 끝나면서 조금은 완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트렌드는 유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도 리텐션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모션 그리고 UA를 연장선상에 둔 브랜딩 캠페인을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리타겟팅 수요 또한 매우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요. 모바일 게임입니다. 저 2020년이 가져온 모바일 게임의 사용자 변화에 대해서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가 잘 알겠지만 거의 격동의 한 해였죠. 그래서 게임이 항상 모바일 앱 경제를 견인해 왔다는 건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그 수준이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유행하는 동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락다운 등으로 인해서 저희 뭐 일상은 많이 흔들렸고 멀리 떠나지를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모바일 게임에게는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뭐 심심하니까 혹은 기존에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이 게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플레이를 시작한 모바일 게이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게이머들은 기존 게이머보다 훨씬 젊다라는 페이스북의 통계가 있었습니다. 특이하게도 한국은 신규 게이머들 연령대가 높다라고 해요. 그리고 캐주얼 게임을 선호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게임들이 잘 되려면 결과적으로 모바일 게임의 제목, 그 다음에 이런 지적재산권, IP가 익숙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제목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실제로 이런 새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25% 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새로운 게이머들이 기존 게이머보다 돈을 더 많이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뭐 고과금 유저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실 앞서 얘기했던 새로운 게이머들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렸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잠시 후에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게이머들의 플레이 시간은 늘었지만 코로나 이후에 돈을 더 쓰지는 않았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번째 모바일 게임 통계를 보면은 미국, 영국, 그다음에 한국 등을 통틀어서 모두 다 퍼즐 게임 그리고 캐주얼 게임을 중심으로 플레이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머들은 대부분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캐주얼 장르로 입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에 있는 시간이 늘었을 때 이제 간단하게 즐길 거리를 찾다 보니 당연히 모바일 게임을 가볍게 캐주얼 게임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한 번 더 증명해 주는 것이 어떤 앱스플라이어가 발표한 게임 장르별 차트입니다. 그래서 뭐 흔히 말하는 소프트한, 캐주얼한 게임일수록 이제 인스톨 성장률은 엄청나게 늘었고요. 실제로 이런 유저들이 뭐 하드코어 넘어가는 비중은 훨씬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서 하이퍼 캐주얼 앱들은 이런 기회를 많이 포착을 했죠. 그래서 늘어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UA 캠페인도 많이 했고요. 몰로코 입장에서도 실제로 가장 많은 광고를 집행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도 이런 캐주얼 그리고 미드코어 장르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몰로코 케이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에서 최근에 발표한 캐주얼 게임 벤치마크를 살펴보시면요.
몰로코가 전 세계 캠페인을 통해서 유저를 모객하는 데 유효했던 크리에이티브 포맷, 그다음에 뭐 플랫폼별 인사이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발표를 해보자면요. 왼쪽 위 차트입니다. 동영상 광고는 다른 광고 포맷에 비해서 가장 높은 노출량 설치수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이 동영상인데요. 실제로 다른 뭐 배너, 이미지, 혹은 네이티브, 전면 광고 포맷에 비해서 거의 4배 가까운 설치율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을 보시면 iOS 같은 경우에는 유저가 구매를 일으켰을 때 이런 구매당 단가가 안드로이드보다 높은 건 사실이지만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로아스, 퀄리티에서 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하단 차트를 보시면 초기에 로아스가 낮았던 iOS 로아스 수치가 결과적으로 30일쯤에 됐을 때는 안드로이드와 동일하게 보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더 길게 보면요. 사실 iOS는 유지의 비용이 좀 더 비싸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장기간에 걸쳐서 안드로이드보다 높은 리텐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몰로코는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가로형, 세로형 소재를 활발히 사용하면서 이런 캠페인 추적하에 대응해 왔습니다. 네 번째는 모바일 게이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게이머고요. 미국이나 영국 게이머들의 일부는 왜 게임 하는데 지출을 했는가를 물어봤을 때 일부는 광고가 보이지 않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한국 그리고 뭐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 뭐 무한 경쟁 사회답게 게임 아이템을 장비하거나 어떤 클리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게임에서 지출하는 주요 이유는 이제 난관을 돌파하거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거나 혹은 좀 더 손쉬운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광고 관점에서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일하게 페이스북의 데이터를 인용을 했고요. 저희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광고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 관점에서 신규 게이머 그리고 기존 게이머들이 광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광고를 보는데 게임에서 인앱 광고를 보는데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모든 시장의 모바일 게이머들이 이제 무료 유용이 가능한 게임이라면 광고를 볼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런 선호도는 뭐 미국이나 영국, 독일, 한국에서 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신규 게이머들은 구매에도 되게 개방적인 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떤 광고를 왜 볼까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요. 한국 사람들은 역시 대단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고를 보고 리워드를 얻어서 내가 더 강해지고 또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기 위함인데 그중에서 어떤 소재를 좋아했는가를 살펴보면요. 역시 주요 게임 플레이를 보여주거나 캐릭터 스토리를 보여주는 것들에 편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광고 소재는 역시 인게임, 그래픽 혹은 세계관을 보여주는 스토리텔링 소재가 항상 유효하게 작동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모바일 게이머들이 새로운 게이머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세대였다. 그리고 기꺼이 소비를 하려 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게이머가 된 어린 세대, 흔히 말하는 저희 뭐 젠지, 밀레니얼들은 왜 인앱 광고 혹은 인앱 구매에 인색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들은 사실 대부분 돈과 소비에 편견이 없는 세대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광고, 시장, 금융 같은 자본주의 요소에 되게 친숙하고요. 이를 몸으로 체득한 세대죠. 그리고 월드컵을 보면서 뭐 월드컵을 잘한 세대가 월드컵 키즈라고 한다면 이제 뭐 김난도 교수가 얘기하기를 이제 이런 세대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실제로 뭐 IMF 이후에 자본주의 논리에 되게 익숙하고 어떤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거리낌 없는 세대, 기성세대도 포함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논리를 잘 이해하는 이런 자본주의 퀴즈는 광고에 너무 관대하고요. 심지어 이용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PPL 그리고 대놓고 하는 악광고는 콘텐츠로서 저희가 즐기기 시작했죠. 다만 이런 뒷광고, 숨겨서 하는 광고들은 오히려 분노했던 사례를 최근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쓰는 뭐 흔히 말하는 플렉스, 어떤 과시적 소비에 대해서는 심지어 이런 플렉스조차도 합리적으로 소비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사야 될까? 렌트를 해야 될까? 혹은 심지어는 이 플렉스를 하기 위해서 중고를 찾아서 합리적 소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과거와 다르게 소비를 함에 있어서도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앱의 리텐션을 유지하는 건 왜 어려워질까라는 얘기로 돌아가면요. 젠지 세대는 롤러코스터 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사실 저희가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뭐 게임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젠지 세대는 되게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 갑자기 떴던 뭐 챌린지에 너도 나도 참여한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한번 즐기고 나면은 이제 썰물 빠지지 빠져서 다음 유행에 올라탄다거나 혹은 이런 짧은 변주 혹은 이색적인 콜라보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김난도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역마살이라도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들고 새로운 콘텐츠를 항상 이제 찾아 나서는 라이프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케팅 관점에서 볼 때 구매할 만한 잠재 유저들에게 광고를 노출하기 위해서는 되게 린한 실시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오히려 물론 공들인 어떤 광고 마케팅 전략도 유효하겠지만 오히려 트렌드에 따라서 빠르게 뭐 광고 소재를 교체한다거나 혹은 각각의 오디언스에게 맞는 개인화 광고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광고 운영의 통제권을 가지는 것 또한 마케터에겐 중요해진 어, 목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모바일 앱 수익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이 많은 세대들이 인앱 광고 그리고 인앱 구매를 하는데 인색하지 않다 그리고 기꺼이 지출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볼 때 인앱 광고, 그다음에 인앱 구매를 동시에 진행하는 어떤 하이브리드 모델이 어떤 앱 퍼블리셔 입장에서 수익화에도 되게 유리하다라고 합니다. 다만 오른쪽 데이터를 보면 앱스토어의 연 매출별 비교해서 대부분의 앱 퍼블리셔들은 연 1억 원 이하를 버는 중소규모 퍼블리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0억 원 미만을 버는 퍼블리셔는 97%에 달합니다. 결과적으로 인앱 구매 그리고 이런 특히 캐주얼 게임 같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장르에 대해서는 인앱 광고 최적화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앱에서 광고를 보거나 혹은 인앱 구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의 저희도 앞광고를 하고 넘어가자면 네, 몰로코의 케이스입니다. 몰로코도 사실 뭐 하나의 지면 혹은 뭐 하나의 매체가 좋습니다라고 강조하는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실제로 글로벌 대형 익스체인지와 대부분 연동되어 있어서 도달할 수 있는 앱이 500만 개 이상이 되는 DSP라고 하고 있고요. 이 의미는 광고가 어디에 나가더라도 그리고 광고주가 누건 뭐 노출 지면이 게임이건 빅게임이건 잠재 유저가 등장했을 때 이제 알맞은 광고를 송출할 수 있는 RTB 방식, 실시간 입찰 방식을 지원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파편화된 미디어 플래닝이 아니라 중복 없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바일 앱 유저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마케팅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노출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얼마의 광고를 보여줘야 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이상적인 CPM 과금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분위기를 환기하기 위해서 네, 여섯 번째 뉴스는 중국 모바일 광고 시장에 대해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중국 소식을 들은 지 좀 오래되긴 했죠. 그래서 퀴를 내자면 중국 내수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광고 매출을 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네, 구글링 하지 않고 그냥 찍어보셔도 괜찮고요. 첫 번째는 바이두, 2번 텐센트, 3번 알리바바, 4번 네,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입니다. 30초 정도 내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뭐 바이두는 네, 뭐 중국의 구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버, 텐센트나 알리바바는 네, 뭐 간편 결제부터 해서 네, 커머스로 유명한 플랫폼이고요. 바이트댄스는 모두가 잘 아시는 틱톡을 주도로 하는 네, 쇼폼 영상 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볼게요. 봤을 때 네,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동률인데요. 정답은 알리바바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바바가 광고 매출 1등이라는 것이 꽤나 놀라운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알리바바 2020년 매출은요, 네, 놀랍게도
2020년 상반기 광고 매출만 13조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텐센트, 바이두, 뭐 샤오미 같은 곳들이 오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중국에서는 이제 이커머스가 가장 큰 광고 미디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면의 이유에는 사실은 알리바바가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구축해온 간편 결제, 알리페이를 필두로 해서 그리고 배송이 결합된 이런 강력한 생태계 덕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커머스 수익뿐만 아니라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셀러들을 통해서 광고 매출 또한 이제 어마어마하게 견인하고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소비자, 판매자들이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의 수요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한국에서도 강력한 락인 효과를 가진 커머스 플랫폼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소비자의 데이터에 기반해서 알맞은 상품을 추천하고 나아가서 오히려 광고 상품을 만들어 광고주를 유치하는 것도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7번째는 중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중국 내수 생태계에서 가장 많은 게임 광고 매출을 내는 곳은 어디일까요? 네, 1번은 통신사, 생소하죠. 2번은 OEM, 스마트폰 제조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4대 제조사, 빅4, 오포, 비보, 화웨이, 샤오미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게임 유통사이고요. 저희는 한국산 퍼블리셔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다소 의미가 다르지만. 네 번째는 게임 개발사, 네, 저희가 아는 퍼블리셔 의미죠. 내려보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OEM처럼 뭔가 한국에서도 혹은 해외에서도 네, 삼성 이런 방식으로 광고 비즈니스 하고 있고 아마 저희 고객사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로코를 통해서도 삼성 내 프리 인스톨된 여러 앱에 광고가 송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 페이나 뭐 날씨 혹은 뭐 개인화 페이지 그리고 게임 런처 등에도 광고를 프로그램하게 노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네, 2번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정답도 2번이 맞습니다. 네, OEM이 그런 중국 내의 전체 인앱 구매 매출의 50%를 차지한다라고 해요. 놀랍게도 이런 OEM 회사들은요, 개발사에게 그 구글 플레이 그리고 iOS 앱스토어보다 더 큰 규모로 수익셔를 가져가고요. 네,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부재 중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런 빅4 OEM들의 자사 앱스토어를 운영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포에는 뭐 별도의 앱스토어가 있고요. 뭐 화웨이나 샤오미 또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혹은 최근에 광고를 많이 보셨을 중국의 대형 게임사들은 이런 OEM 파트너들과 협업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하겠지만 이제 너무 많은 과도한 수수료 때문에 오히려 좀 이런 앱스토어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앱스토어와 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형 게임사들이 차차 따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합니다. 네, 몰로코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파편화된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지금은 현재는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iOS 캠페인을 통해서 다양한 캠페인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중국에서 해외로 진출하려는 다양한 파트너사들과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모바일 시장을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몰로코도 자카르타 현지에 나가 있는 네, 원래 사시는 저희 오피스가 있고요. 실제로 그분에게 들은 좀 따끈따끈한 이제 인도네시아 모바일 마켓에 대한 펀팩트 몇 개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 퍼블리셔가 개발한 앱 중에서 89%가 빅게임 앱이라고 합니다. 그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11%만이 게임이다라고 하고요. 근데 재밌게도 2019년에 최다 다운로드는 27억 건을 자랑했던 모바일 게임입니다. 역시 네, 인구 많고 젊은 나라가 깡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도네시아 인구는 2.6억 명입니다. 놀랍게도 근데 그 뒤를 이은 어떤 최다 다운로드를 기록한 것들이 금융 그리고 쇼핑, 여행인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광고 캠페인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한 소재는 동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로컬 미디어가 발달하진 않았고요. 구글과 페이스북
이 광고 비용 60% 이상을 차지하고 그 뒤를 이어서 몰로코어 같은 이제 프로그래매틱 미디어들이 곳곳에 광고를 도달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광고비의 1위는 대부분 이제 검색 광고, 소셜 미디어, 그리고 DSP가 집행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래매틱 인벤토리들, 배너를 포함한 영상까지 네, 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네, 금융 앱 중에 인기가 많은 것들을 차례대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뭐 외환 거래라거나 비현금, 그러니까 현금 없이 금융 거래를 하는 앱, 주식 거래, 핀테크, 트레이딩 앱이 탑 네,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한국과는 다소 다른 케이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몰로코의 경우에도 실제로 네, 핀테크 파트너사들과 다수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고객사들이 실제로 티어 높은 고객사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아무래도 어떤 에드테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업을 할 때는 항상 이제 프로드 네트워크를 적발하기 위해서 프로드 데이터, 전체 포스백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드리는 몰로코 더블체크 솔루션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소득 수준이 올라온 선진국 반열에 이르렀고요. 실제로 그런 금융의 카테고리의 비율을 보면요, 대부분이 금융 서비스, 투자와 같은 상대적으로 수준이 높은 어떤 핀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광고를 집행하는 니즈도 이런 다양한 서비스의 사용량을 증가하는 게 목적이라면 인도네시아 같은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저소득층 혹은 어떤 모바일 금융 혹은 핀테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런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서비스 중심 카테고리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금융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뭐 대출 그리고 은행 뱅킹 앱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사용 시간 지표로 본다면 네, 실제로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같은 곳에서 모두 네, 사용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뭐 모두가 아시겠지만 한국도 네, 작년 한 해 주식 시장이 불을 뿜었던 네, 한 해였죠. 그래서 몰로코도 지난해에 다양한 어떤 금융 관련 캠페인들을 집행한 바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고자 저희가 네, 케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융 내에서 진행했던 주요 업종을 살펴보면요, 주식 투자, 뭐 1, 2금융권, 핀테크, 자산관리 핀테크 또는 뭐 신용관리, 신용대출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이에 대한 캠페인 목표는 당연히 인술보다는 실제로 내부에서 어떤 액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그리고 이런 투자 마켓이 활황일 때는 회원 가입뿐만 아니라 뭐 국내 그리고 해외 투자 개설, 해외 투자 계좌 개설에 대한 목표도 있었고요.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했던 뭐 카드 발급 외에도 전사적으로 뭐 밀고 있는 오픈 뱅킹이라든지 혹은 뭐 대출 한도 조회 같은 상품 가입에 대한 니즈도 있었고요. 자산관리 핀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지속적으로 앱을 써줘야 하기 때문에 뭐 리텐션이라든지 혹은 다양한 금융사들의 본인 계좌를 연동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신용 및 대출의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한국 지금 유동성이 되게 풍부하고 금리가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당연히 뭐 신용 등급을 조회한다거나 혹은 대출 한도를 조회한다거나 혹은 대출을 신청하는 어떤 최종 액션까지도 네, 풀 퍼널로 캠페인을 집행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네, 실제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리고 되게 많은 인증이 들어가야 되는 캠페인이다 보니 프로드가 없는 상태에서 가장 클린한 상태에서 캠페인을 집행하고자 저희도 네,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 혹은 뭐 그런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는 지면 어떤 타 네트워크 중에서 발생한 것들을 적발하기 위해서 네, 더블 체크를 많이 사용했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캠페인 소재 관점에서는 네, 유튜브 혹은 TV에서 활용했던 브랜딩 영상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많은 금융사 고객들이 어떤 전통적인 배너 광고에만 많이 집중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파하고자 영상 광고를 많이 활용을 했고요. 실제로 특정 캠페인에서는 이제 영상 소재가 전체 설치 전환의 70% 이상 나오기도 했고요. 클릭률로는 네, 뭐 경이로운 6%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객들이 또 소재를 자주 안 바꾸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어떤 뭐 흔히 말하는 소재 피로감을 타파하기 위해서 2주마다 소재를 교체하거나 업데이트하기도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캠페인을 설계할 때는 투자 완료 혹은 뭐 대출 승인과 같은 발생 빈도가 낮은 이벤트보다는요, 그 직전 퍼널에 있는 빈도 높은 이벤트를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당연한 게도 데이터가 많을수록
머신러닝 엔진들은 좀 더 정확한 타겟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덜 편향된 타겟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앱스플라이 데이터에 의하면 전체 설치 중에 논 오르가닉,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인스톨 비중이 65% 가까이에 이른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다양한 앱에서 사용자들이 광고를 보고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소재 테스트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이벤트를 다양하게 설계해서 이에 기반해서 지속적으로 리타겟팅을 집행하는 케이스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앱은 한 번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필요할 때 쓰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계좌를 개설했던 유저에 대한 이벤트를 정해 두신다고 한다면 이 유저들에게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지 않았다면 해외 주식 계좌를 틀 수 있도록 이벤트 광고를 노출하는 방식들이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모바일 리테일, 커머스입니다. 사실 부정할 것 없이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모두가 가장 많은 돈을 쓰셨을지도 모르는 커머스고요. 그래서 모바일 쇼핑에게는 당연히 최고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볼 때도 2020년 4분기에 모바일 쇼핑의 어떤 로어스 그리고 성과는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좌측 상단의 쇼핑 앱 주간 사용 시간 데이터를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연히 기존에 많이 하던 커머스의 신규 유저 고객 캠페인 그리고 리타게팅, 다이나믹 소재를 사용한 것들은 활발히 진행을 했고요.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가 움트는 한 해이기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라이브 커머스의 패권을 잡은 것은 중국이고요. 그래서 타오바오 라이브 혹은 미국의 NTWRK 같은 혹은 한국의 그립 같은 앱들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 외에도 대형 플랫폼에서도 라이브 커머스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국의 에이전시에 근무하는 친구는 이제 정말 글로벌 초대형 의류 기업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수주를 했는데 살인적인 스케줄을 자랑하더라고요. 하루에 4시간씩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해야 하고요. 이거를 주 5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텐츠 뭐 해야 되냐라고 해서 한국은 어떻게 하니? 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저는 거의 홈쇼핑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중국 광고주 분들이 기대치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고 한편 이제 캠페인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우측 상단 그래프처럼 여전히 커머스 신규 UA 리타겟팅에서도 프로드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도 약 30% 가까이가 이제 프로드 데이터로 예측이 되고요. 때문에 어떤 캠페인을 진행하더라도 반드시 광고가 노출된 어떤 지면 그리고 유저의 데이터 이런 것들을 클린하게 공개할 수 있는 곳들과 반드시 협업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관점에서 연간 혹은 분기 단위로 진행하는 우리의 프로모션 그 다음에 실제로 마케팅 이벤트들이 실제로 유저 유입 어떤 단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시려면 반드시 고정 가격이 아닌 실제로 노출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광고 방식을 채택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몰로코에서 최근에 케이스 스터디를 발행했던 GS샵 케이스인데요. 너무 당연하게도 이제 모바일 앱 그리고 앱 사용자에 집중한 개인화 광고로 높은 로아스를 달성한 사례입니다. 저희 웹페이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좌측 상단을 살펴보시면은 어떤 소재를 사용했나라고 볼 때 단순히 상품을 나열하는 기본적인 소재도 있겠지만 별점 혹은 리뷰 수 같은 되게 다이나믹한 정보들을 포함함으로써 광고가 더 풍부해지게 반영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몰로코는 이런 관점에서 수초 전에 본 상품도 바로 리타겟팅 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적의 상품을 추천하는 엔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상품은 다시는 보여주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서서 별점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나믹 광고의 데이터를 더욱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그리고 소비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광고의 모양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홈쇼핑 방송 시간대에 따른 소재를 송출한 테스트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방송이 시작하기 1시간 전 혹은 30분 전 같은 실제로 스톱워치가 작동하는 소재 노출을 통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은 실제로 어떤 스태틱, 그냥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다이나믹 크리에이티브 이미지가 모두 유사한 성과를 낸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벌써 10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네, 제가 관심이 있는 정말 사심을 담아서 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에드텍, 광고 기술의 진화입니다. 강남역 가면 저희가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 디지털 5개 광고를 많이 보잖아요. 이런 것들을 흔히 말하는 뭐 대행사에 전화해서 부킹 없이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에 대한 답을 내는 곳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디지털 5개 광고 혹은 이제 커넥티드 TV, 저희가 흔히 하는 뭐 올레 TV 같은 거, 그런 광고 지면들을 DSP 플랫폼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SP들이 생기게 됐고요. 몰로코는 이제 모바일 앱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이런 DSP들은 브랜딩 혹은 다양한 지면들을 좀 더 자동화해서 사는 곳에 집중하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런 데이터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광판 가까이에 있는 청중수를 기반으로 어떤 광고가 나올지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이제 인식해가지고 오디언스를 추정해서 이런 것들을 캠페인 결과를 측정하거나 세분화하는 방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네,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이제는 디지털 먼저 해야 된다, 디지털 퍼스트라는 키워드, 그리고 나아가서 디지털 밖에 있는 공간에서도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뭐 디지털 익스펜션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네, 유튜브처럼 잘 제가 앞광고 표시해놨고요. 그래서 몰로코는 모바일 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웹에서는 휘발성이 강한 쿠키 데이터와 달리 여전히 모바일 광고 아이디는 유효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자사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캠페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GDPR, 그다음에 뭐 미국의 CCPA, 그리고 뭐 iOS 14, 그다음에 국내에서 데이터 3법과 같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준수하면서 가장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한 몰로코의 접근 방식이다. 이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몰로코는 네, 뭐가 옳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리텐션 확보하기는 더 어려워졌고요. 이 과정에서 마케터분들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고가치 유저를 확보하는 게 뭐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됐죠.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사 데이터에 기반해서 생애 가치가 높은 유저를 타겟팅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뭐 경쟁사 혹은 타사 데이터를 통해서 타겟팅을 할 수 있었나를 찾았다면 지금은 잘 누적된 자사 데이터를 통해서 유사한 유저를 찾을 수 있는 학습을 시키고요. 그런 것들을 어떤 노출 기반의 최적화를 통해서 실제로 한 명 한 명 유저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광고 중복을 줄여가면서 마케팅을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몰로코 클라우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의 DSP에서 모든 지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 통제권을 지킬 수 있는 네, 그런 방식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제공해 드리는 몰로코 클라우드에서는요, 뭐 흔히 말하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이 셀프 서브로 모든 앱에 도달할 수 있는 운영이 가능한 DSP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플랫폼은 각각의 고객사별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또한 안전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네, 업계의 변화를 선도하는 파트너를 찾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이 이후에 설명드릴 여러 가지 세션에서도 iOS 14 그리고 뭐 LAT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옵션 그리고 이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예정이니 다음 세션에서도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곧바로 이어지는 다음 주의 세션에서는 제가 좀 더 제너럴한 이야기를 해드렸다면 저희 데이터 오타쿠 같은 이제 매니저분들께서 실제로 데이터를 막 파서 좀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딥다이브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 다다음 주 세션이 이 iOS 그리고 업계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워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장님 긴 시간 오늘 정말 2020년을 한눈에 다 살펴본 것 같은데 모든 버티클을 아마 좀 오늘은 뭔가 인사이트, 뭐 팁 이런 거보다는 아무래도 좀 오버롤 한 뉴스를 알려드리다 보니 질문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Q&A 시간 이제 시작되었으니 혹시 지나온 퀘스천 아니 뭐 프레젠테이션 장표 중에서 이런 것도 좀 궁금했다 하시는 것들 계시면 지금 바로 하단에 있는 네, 퀘스천 Q&A 창구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채팅으로 저한테 따로 온 게 있네요. 아마 앞서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 그 코로나와 관련된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 시대의 심리적 보상으로 인앱 구매를 더욱 자주 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2021년에는 코로나 영향이 지속될 것 같지만 아무래도 모두의 염원을 담아 그 추세가 약화된다면 모바일 앱 수익화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십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영님? 완전 어려운 질문 같고요. 네. 저도 여러 데이터 마이크가 두 개 되셨나요? 제 것입니다. 아, 네. 네네. 네, 저도 여러 리포트를 보고 몰로코의 지표를 보면서도 느낀 거지만 결과적으로 지금의 흐름은 내년에도 그리고 올해까지 지속될 것 같다라는 예측은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추세가 뭐 저희가 치료제 그리고 백신 이후에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린 데이터 중에서 하나가 결과적으로 인앱 구매 그리고 인앱 광고를 동시에 하이브리드처럼 수익화하는 것이 앱에게는 가장 뭐 유효한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앱스플라이에서 하시기도 했고요. 몰로코의 관점에서도 그런 수익 모델을 진행하시는 캠페인을 진행할 때 광고를 보는 유저 그리고 구매하는 유저를 각각 다르게 학습을 시켜서 타겟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결국 뭐 저희가 또 이제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추세이니만큼 일단 네, 답변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온 것이 네, 하나 정도 있네요. 그러면 Q&A 네, 아래 하단에 있는 것으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앞서서 젠지 세대에 대해서 인문학 관점에서 네, 살펴봐 주셨는데 그럼 젠지 세대의 리텐션을 조금이나마 늘릴 법한 방법을 혹시 있을지 그 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뭐 이런 특장점들을 좀 나열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좀 리텐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지 그럼 만약 리텐션 자체를 늘리는 게 의미가 없다면 짧은 사이클 내에서 IAP를 최대한으로 늘릴 수 있는 마케팅 방법으로는 어떤 접근 방식을 추천하시는지 라고 하셨습니다. 네. 혹시 젠지에 대해서 인문학 관점으로 살펴봐 주신 우리 준영님께서 뭐 어떤 그 네, 팁 같은 게 있으실까요? 리텐션을 늘리는데. 일단 제가 밀레니얼 세대고요. 마케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우리 앱의 사용자가 젠지 세대가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앞서서 말씀드린 이 롤러코스터처럼 유행을 따라다니는 앱들의 특성을 트렌드를 빠르게 보고 그에 맞는 소재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에 맞는 뭐 솔루션을 계획한다면 몰로코 입장에서 제공해드릴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젠지를 정해놓고 10대는 이 광고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타겟팅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유저마다 실제로 취향이 다르고 오히려 나이보다 그 각각의 유저의 반응도에 따라서 비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라면 오히려 다양한 소재를 저에게 전달을 주신다면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 도구를 제공해드리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그 가설이 맞았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드리는 게 저희 역할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뭐 젠지라고 해서 모두 멍청부려서 10대들은 다 이럴 거야 라고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잘 짜여진 알고리즘을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유저의 뭐 취향과 네, 관심사를 반영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소재를 준비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라고 네, 답변을 주신 것 같고요. 또 뭐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Q&A 저희가 한 웨비나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시면 마지막 하나라도 더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뭐 빠르게 조금 네,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은 좀 뉴스를 오버롤한 뉴스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보니 네,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세션은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후에는 어떻게 팔로우업이 되나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뭐 메일을 통해서 자료와 함께 저희 또 동영상 유튜브 링크 그리고
짧지만 유익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또 설문조사도 함께 나갈 예정이오니 답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목요일 같은 시간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